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미국 네바다주의 엘코라는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는 광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오늘 사건의 피해자인 브리트니의 아버지 또한 광부였기에 여기 스프링크릭스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이 마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작고 평화롭고 말도 탈 수 있고 아이들이 뛰놀기에 좋은 지역이었어요. 브리트니는 2003년생으로 친구들도 많고 미래 꿈에 대한 계획도 확실한 굉장히 야무진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군에 입대할 계획도 있었고 그 후에는 군대에서 제공되는 장학금 혜택을 써서 심리상담 학위를 따서 심리상담사가 될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브리트니는 2020년 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고등학교를 관두고 홈스쿨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2020년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짝이라도 한 듯이 브리트니에게 못되게 굴었대요. 하지만 브리트니는 그래도 밝게 지내며 그녀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친구들과 연락하며 잘 지냈고 그녀의 취미인 로데오를 구경하러 가며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당시 브리트니랑 가까웠던 친구 중 한 명은 브라이스 디키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브라이스는 브리트니보다 몇 살 많았고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랑 2년 넘게 만나고 있던 소년이었어요. 브리트니는 브라이스를 그냥 친오빠 같은 존재라며 이성적인 친구가 아닌 정말 그저 친한 남사친으로 바라봤어요. 2020년 3월 8일, 이날은 브리트니가 자신의 아빠가 취미로 하던 밴드의 연습을 보러 아빠랑 같이 연습실로 향하게 됩니다. 브리트니는 아빠와 취미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곤 했었어요. 이날 브리트니는 브라이스랑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브리트니는 브라이스를 연습실로 같이 와서 놀자고 초대를 하게 됐고 브라이스는 연습실에 와서 브리트니 아버지랑도 인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들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브리트니의 부모님은 브라이스랑도 알던 사이였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브리트니는 그렇게 아빠에게 브라이스랑 놀러 나가겠다고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인사를 하고는 떠나는데요. 그날 7시 반경 밴드 연습을 마치고 집에 온 아버지 짐은 집에 브리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브리트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짐은 브리트니의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엄마의 집에 갔나 싶어서 브리트니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엄마 또한 브리트니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고 엄마도 브리트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부모님 둘 모두 크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애들답게 브리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브리트니의 부모님은 브라이스에게 전화를 해서 브리트니가 어디에 있냐고 묻게 돼요. 브라이스는 브리트니를 고등학교에 내려줬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도 않는데 누구랑 내려줬냐며 부모님은 질문을 했고 브라이스는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키 큰 백인 소년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브리트니가 아빠 보고 이따 태우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고 그 남성 또한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트니가 집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내려줬다고 걱정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게 돼요. 브리트니 아빠는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던 트럭의 생김새를 물었습니다. 브라이스는 초록색 구형 모델의 포드트럭이라고 답했어요. 설명을 들어봐도 그 남자가 누군지 감도 안 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설명을 듣고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브리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브리트니가 최근 만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다며 그의 성은 모르지만 이름은 JT라고 말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브리트니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빠르게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브라이스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브리트니를 어디에서 봤고 누구랑 있었는지 더 자세히 묻기 위해서였죠. 브라이스는 자신과 브리트니가 연습실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놀았다고 했어. 그러다가 브라이스의 아빠가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고 브리트니에게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자 브리트니는 그럼 다른 친구랑 만나서 놀게 고등학교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그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물어보지 않은 게 한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몰랐고 그 남성 옆에 초록 트럭이 있긴 했지만 브리트니를 내려주고 바로 떠났기 때문에 브리트니가 차에 올라타는지 안 타는지조차 보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경찰은 또한 브리트니의 통신사에게 브리트니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위치 확인을 부탁했고 통신사는 학교에서 8km 정도 동쪽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됐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경찰은 대략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시골 지역이었고 숲풀만이 우거졌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최대한 많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누군가 제발 어떤 제보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브리트니의 엄마는 모르는 번호로 한 문자를 받게 돼요. 그 내용은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나에게 25,000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네 딸은 내 개한테 개밥으로 줘버릴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메시지로 나는 지금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어. 난 네 딸을 해치기는 싫은데 나는 인신매매범이고 마약 사범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며 자신이 이미 브리트니에게 다량의 마약을 먹였고 부모가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브리트니의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이들은 문자를 분석하며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때 한 경찰관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화 내용은 안타깝게도 수색대가 브리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전화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목에는 졸린 자국과 시신에는 근처에는 줄이 달린 이어폰과 함께 사용된 콘돔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고 브라이스를 포함한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추모글을 올리며 다 같이 슬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브리트니의 엄마에게 보내진 문자를 조사해본 결과 네바다주에서 보내진 문자도 아니었고 장난 문자로 판정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브리트니의 친구가 말했던 JT라는 남자는 사건 당시에 알래스카주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JT라는 남성이 범인일 리 없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속이 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또 다른 용의자가 생겼습니다. 이 남성은 브리트니와 예전에 짧게 만났던 적이 있는 남성이었고 그 남성은 더 진도를 빼고 싶었는데 브리트니가 육체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걸 거부했기에 그와의 관계를 끝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브리트니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브리트니에게 그때 그냥 죽지 그랬냐고 욕을 하며 누군가에게 브리트니가 강간을 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심한 말을 하며 자신이 차인 사실에 대한 복수심이 담긴 말들을 브리트니에게 줄곧 해왔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브리트니에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해당 남성은 당연히 용의자 선상에 올랐지만 이 남성 또한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일을 했었던 것이 감시카메라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브리트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고등학교 사이에는 단 한 개의 도로만이 존재했는데 그 도로와 고등학교 사이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됐어요. 이 주유소는 두 방향 모두 보이는 곳에
CCTV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 영상을 확보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영상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살펴본 결과 브라이스가 증언한 초록색 포드 트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브라이스의 트럭만이 있었죠. 브라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갔었다고 했으니까 그의 차를 보는 건 놀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예상했던 건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떠나는 것이었는데 브라이스의 차는 고등학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시신이 발견된 방향으로 직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경찰은 우선 브라이스를 불러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100% 매칭으로 나왔어요. 브리트니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 콘돔에 들어있던 DNA 모두 브라이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브라이스를 불러들여서 혹시 둘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브리트니가 자신의 친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그 둘은 결코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콘돔에서의 그의 DNA가 나왔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줬어요. 브라이스는 급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둘은 오빠 동생 같은 관계인데 이날은 유독 브리트니가 자신에게 꼬리를 쳤고 어쩌다 보니 키스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브라이스는 체포가 되었고 그의 집과 차에는 수색영장이 내려졌어요. 브라이스의 옷장에서는 피가 묻은 칼과 부츠, 옷가지들이 나왔기에 그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브리트니의 가족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에 브리트니의 가족들은 한숨을 놓는 듯 했지만 범인의 이름을 듣고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이스는 사건 2년이 지난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브라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줍고 다정한 남자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선 사람 중 한 명이 그의 참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브라이스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브라이스가 자신과 연인 관계였을 때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고 2년을 만나는 동안 최소 4번이나 목에 쫄렸다고 증언했어요. 이 재판은 9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는 최소 7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범인이 잡혔고 그는 감옥에 오랜 시간 있을 것이지만 브리트니의 가족들은 아직도 왜 브라이스가 브리트니를 죽였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브라이스가 2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브리트니를 계속 좋아해왔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브리트니가 거절을 해서 분노하는 마음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체 브라이스가 브리트니를 죽였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